네, 그 비타민C 리얼 스토리가 정말 380만 뷰. 저도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봤고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나왔던 것들 보편적으로 많이 됐던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해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리얼 스토리 Q&A. 첫 번째 질문은 비타민C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좋은가?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 저희 병원에 질문 오는 환자들도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요. 복용하는 목적에서 따라 다릅니다. 비타민C를 먹는. 내가 말 그대로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면은 굳이 비타민C를 안 먹어도 돼요. 우리가 음식 속에서도 충분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최적의 상태, 건강하게 위해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하루에 1g만 먹어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g, 20g을 먹어야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은 몇 그램 먹으세요? 당신은 몇 그램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먹어보고 그 적정의 용량은 우리가 이제 그 장바울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먹었을 때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을 제일 좋은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은 용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그때 몸 컨디션이 제일 좋게 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용량이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이제 6g 정도를 먹어요. 2g씩 3번. 근데 감기에 걸렸다든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10g 이상 먹어요. 어떨 때는 한 30g도 먹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때는 또 설사가 안 나요. 왜? 그만큼 내 몸에서 그 작용을 하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2000년도에 그 미국 리오단 클리닉 가서 이제 리오단 박사한테 이제 들었는데요. 리오단 박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본인이 이제 그 비타민C에 이제 심취하게 됐던 때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심한 독감이 걸렸을 때 내과 의사가 비타민C 먹으라고 해서 비타민C 먹고 좋아졌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데 하루는 0이 나왔는데 그 비타민C 먹고 그 다음날 또 검사했는데 또 0이 나왔더라.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 며칠 전에 내가 거미에 물림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겼고 그 염증이 좋아지면서 비타민C 먹으니까 혈중 농도가 쫙쫙 올라가더라 하는 걸 말해줬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많은 양을 먹어줘야만이 결국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헐페스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입 주위에. 근데 최근에도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또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던 건 뭐냐? 비타민C를 평상시에 먹으면서 면역들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제 일례로 그 하루에 18g을 지금 20년 동안 복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성피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까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비타민C를 알고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몸이 회복되고 피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본인이 한 번은 양 용량을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피로가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하루에 18g을 먹으면서 결국은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용량이 다르다는 거. 꼭 어떤 사람이 10g 먹어야 되니까 나도 10g 먹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맞을 먹었을 때 6g 먹을 때 제일 좋으면 6g 먹지만은 3g 먹을 때 좋으면은 3g으로 내쳐도 돼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내 몸의 상태가 제일 좋은 용량을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단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밤샘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질 때는 그때는 비타민C를 꼭 많이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많을 때는 비타민C를 꼭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이제 섭취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게 좋냐?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물과 같이. 물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타민C가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C를 먹다가 공복에 먹다가 오히려 속이 더 뒤집어진다든지 더 쓰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의 위는 그 위산에 의해서도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다고 절대 위가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나빠지냐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위하고 머리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가 산성이고 쉬니까 속이 쓰릴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매운 거 먹는데 먹기도 전에 뭐 땀 쭉쭉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다 똑같은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만약 속이 쓰리는 분들은 식사 중에 먹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속이 쓰리는 분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성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단 중성 비타민은 많은 양을 못 먹어요. 왜? 중성 비타민을 만들 때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칼슘 같은 미네랄을 섞어버려요. 근데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와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우리 몸의 그 전해질의 변화를 시켜줘서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주사 맞고 자살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네랄 변화를 시켜서 한다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성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이상을 먹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해도 단식에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하는데 비타민C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단식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칼로리 있는 음식들을 이제 안 먹는 거지 그 비타민C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그거에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비타민C 먹으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비타민C를 먹으면 안 좋은 사람들은 신장이에요.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돼요. 만약 이제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분들, 요로 결석이 생긴 사람들은 비타민C는 대사 과정 중에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옥살산으로 인해서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 결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싣고 또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사람 역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 대사산물이 가면은 신장에 부하를 걸려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 내가 신장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신장 결석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바로 통증이에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고 갔더니 신장 결석이네 하면 신장 막 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비타민C를 먹다가 혹시라도 신장 결석이 생기면은 그때 중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부전이라든지 투석 중인 환자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진단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못 먹는데 혹시 신장에 물혹이 있는 경우도 못 먹나요? 신장에 물혹은 상관이 없어요. 물혹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마귀 같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신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비타민C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메가도즈, 우리가 보통 고용량이라는 거는 1g에서 9g을 얘기하고 10g 이상을 메가 용량이라고 그래요. 10g 이상 복용했을 때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C는 절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신장이 안 좋은 경우들은 비타민C를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출혈 환자, 만약 내가 출혈 환자인데 그때 비타민C를 먹어도 되냐? 사실은 출혈 환자들도 비타민C를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출혈 환자는 일반적으로 출혈 원인이 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 치료하고 비타민C하고 혹시 부딪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그때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제 의학 정보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 남자이고 위벽에 이제 장상 화생성이 조금 있고 오래전에 신장 신우염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CEO법이 좋을까요? 신우염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감염인데 이때 신장에 문제만 없었다고 하면은 복용하시는 게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신우염으로 인해서 신장에 그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드시는 게 안 좋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선생님 저는 소화력이 약해서 자극 있는 음식 김치도 잘 못 먹는데 비타민C 11제 1g을 식후에 먹고 있는데 속이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계속 먹어야 하는지요? 식후에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면은요, 식사 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때도 혹시라도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중성 비타민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그래도 중성 비타민으로 바꿨는데도 또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안 먹는 게 정답이겠죠. 여섯 번째, 이제 저는 폐암 환자고 표적 치료 환자입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를 100g을 즉 10만 mg을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로 2g 몇 끼 먹습니다. 요즘은 제 생각에 일주일에 10만 mg 정맥 주사가 나은지 매일 1000mg 주사가 나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g을 매일 맞는 것보다는 그냥 100g을 한 번 맞는 게 더 좋고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분 몸무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적 항암제 치료예요. 항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비타민C 맞고 오히려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은 30g 이상만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 딸도 백혈병으로 약을 거의 10년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좋을까요? 복용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복용보다는 주사요법을 더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경구용을 암만 많이 먹어봤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혈중 농도를 올리지 못해요. 단 이분이 지금 10년 동안 항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진료를 한번 보고 나서 이 비타민C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카페라든지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 그냥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양제를 먹으세요. 실제 저도 와서 보면은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먹을 필요도 없는 거를 너무 먹다 보면 오히려 더 건강이 나쁘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3개부터 시작하고 그걸 한두 달 먹으면서 좋고 나쁜 거를 빼면서 늘리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10개, 뭐 20개, 오늘은 이 방송에 이거 나오니까 이거 먹지, 저거는 저거 방송, 또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좋은 기능학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몸만 버리고 돈만 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자신이 없을 때는 분명히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하고 목적이 뭐냐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거를 먼저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왔던 이분은 이제 자궁내막증 환자인데 비타민C 복용이 도움이 될까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궁내막증 환자가 또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근데 이 자궁내막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 근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면역을 증강시켜고 자가면역 진행 및 피로를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가 자궁내막증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메가3, 셀레늄, 시스테인, 피크노제롤 등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타민C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모든 영양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실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현재 산부인과 가면은 좋은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병용 치료하는 거를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비타민C는 다른 영양제랑 먹어도 되나요? 철분제와 같이 먹어도 되나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 먹고 있는데 비타민C 먹으면 안 되나요? 얘기 나왔는데 비타민C는 다른 영양제와 복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철분제 같은 경우는 다른 영양제랑 복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철분이 다른 영양제의 흡수를 이제 막아주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비타민C하고는 아주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철분제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철분제는
그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먹는 건 도움이 되지만은 철분, 빈혈이 없는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활성산소로 작용해서 독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 거기에 철분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 철분제가 있다고 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들만 먹지 정상인 사람들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우리 그 붉은 고기 얘기했을 때 붉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철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는 어떤 제품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퀄리C, 비타민C 영국산 DSM을 추천하고 퀄리C가 있는 메가비타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한때 그 산드라박이 먹어갖고 굉장히 유명했던 게 저 메가비타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염이 너무 심한데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 나아질까요? 네, 비타민C는 비염이라든지 알러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마스트셀에서 이제 그 히스타민 분비를 이제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이제 좋은 효과를 있는데 비타민C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퀘르세틴이에요. 양파 껍질에 많은 건데 이게 그 알러지에 특히 더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C만 먹는다든지 퀘르세틴만 먹는다든지 그것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먹는 게 좋고 둘 중에 하나를 먹는다고 하면은 비염에 있는 경우는 퀘르세틴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이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은 보통 이제 비타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과일과 채소 그 자체를 먹을 때 천연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제품으로 나온 거는 천연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연 원료를 사용한 1%만 써도 천연 비타민이란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천연 원료 비타민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1g이면은 100g 정도가 이제 비타민C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대부분 부영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1g에서 합성 비타민C 1g인 비타민C 1g이 거의 다 들어있는 반면 천연 비타민 1g에는 100g 정도만 이제 함유한다는 거. 그래서 꼭 비타민C 함량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고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타민C, 합성 비타민C를 먹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 비타민C의 시험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다단계사의 제품과 유명한 제품회사의 이제 제약회사의 제품이었는데 다단계 제품의 천연 비타민 알약은 괜찮지만 모 제약회사 제품은 수검댕이 장작처럼 시꺼멓게 익는 것을 보고 체내에 그런 것이 쌓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단 중인데 그대로 먹어야 할지 아니면 다단계사의 제품으로 갈아타서 먹어야 할지 판단이 어렵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의 상술이에요. 다단계 할 때 이렇게 해갖고 막 이거 먹으면 이렇게 검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분말 비타민C를 까갖고 한번 불러 붙여보세요. 정말 저렇게 되는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 현혹되지 말고 좋은 제품을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이제 비타민C와 펜벤다졸류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작용, 부작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한때 이제 펜벤다졸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개그맨 김철민 씨가 이제 먹고 좋아졌다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전혀 효과 없고 오히려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나눈 거죠. 저희 환자들도 펜벤다졸 먹고 좋아진 사람보다는 나빠진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결국은 이제 안 좋았는데 펜벤다졸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간독성이었어요. 그럼 비타민C와 펜벤다졸을 같이 복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근데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펜벤다졸 자체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병행요법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는 못하고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는 본인의 의사든지만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꼭 하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 환자들이 펜벤다졸을 먹고 간이 급좋게 700, 800까지 올라가는 환자들 봤으니까요. 간이 안 좋은데 합성 비타민C 해롭지 않나요? 이런 말인데
그 간이 안 좋은 경우는 합성 비타민 C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양제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왜? 우리 몸에 있어 그 영양제든 음식이든지 뭘 결국은 간에서 대사를 이루어야지 돼요. 근데 간이 안 좋은 경우들은 그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소들이. 그래서 꼭 이 문제는 합성한 비타민 C가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먼저는 간 치료를 먼저 꼭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17번째, 비타민 C는 인간이 유일하게 못 만든다고 앞에서 하셨는데 그럼 합성 비타민 양이랑 과일 속에 있는 거랑 효과가 동일하던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구자식이 똑같기 때문에 비타민 C 영양제하고 과일 속 비타민 C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단, 왜 과일로 먹는 거를 더 추천하냐면은 그 비타민 C 제품들은 비타민 C밖에 없어요. 근데 과일에는 비타민 C 말고도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성분들이 비타민 C의 흡수도 좋게 해주고 비타민 C와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일채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지만 단 함량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1g 먹을 때 뭐 그 딸기 한 팩 정도 먹어야 된다, 뭐 귤 한 박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비타민 C가 뼈를 약하게 하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비타민 C는 뼈를 절대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있다고 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그 데이터 없고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 현혹이 돼갖고 뭐 정말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영양제를 선택하고 영양제를 먹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근거, 레퍼런스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먹는 게 좋고 꼭 그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후반 남자 요산 수치가 좀 높아서 그러는데 비타민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100% 떨어뜨린다고 말은 못해요. 실제. 일반적으로 통풍이 있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과체중이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요. 술하고 육류 섭취를 제한해요. 특히 통풍 환자들이 술 먹으면 점점 나빠지거든요. 본인이 알면서도 또 그거를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분. 근데 술만 끊어도 사실은 통풍이 재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생선 섭취, 채소, 견과류,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영양제로는 비타민 C, 오메가3, 퀘르세틴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제로만 먼저 모든 걸 해결을 못하고 먼저는 생활습관 변화가 기본적이에요. 특히 이 요산 높으신 분들은 식생활 개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섭취를 줄이고 술을 꼭 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번째, 고용량은 방광에 안 좋을까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했다고 해서 신장이나 방광에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비타민C 뭐 몇 그램 먹었다고 해서 다 희석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단,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는 비타민C로 인해 결석 생성을 증가시켜 신장이나 방광에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는 없지만 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나 이런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시금치만 먹어도 결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온 경우에도 개선이 될 수 있나요? 더 좁아지면 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 있는 사람들은 칼슘제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실제 비타민C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 비타민C는 혈관 내 플러그 제거를 통해 심혈관 질환을 이제 예방해 주는데요. 이 소듐 아스코베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세로마라고 그래. 혈관벽에 붙어 있는. 그건 뭐냐면 칼슘하고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비용해가 되지가 않고 딱딱 붙어 있어요. 이게 더 심해서 동맥경화 심해서 결국은 혈전이라든지 막아버려서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를 유발시키는데 비타민C가
작용해서 이 칼슘하고 붙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소듐하고 포스포리피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은 용해가 돼요. 그래서 혈액을 타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잘 먹는 사람들은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칼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칼슘 제제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왜? 이 칼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때 콜레스테롤도 높은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보게 되면은 이 칼슘을 섭취했던 군하고 칼슘을 섭취하지 않았던 분들이 보게 되면은 왼쪽 그림이 바로 이제 마요카디알 인팍션이라고 해갖고 심근경색인데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생률이 더 높고요. 오른쪽 사진은 스트로크라고 해갖고 뇌졸중이에요. 이것도 역시 칼슘을 먹었던 사람들이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내가 이런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분들은 칼슘제 먹는 것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2번째, MSM 먹으면 위가 너무 아파요. 관절 통증으로 먹어보는데 위 때문에 겁납니다. MSM을 먹으면 무릎 관절이 오히려 아프게 됩니다. 1g만 먹어도 부작용인가요? 명현현상인가요? 일반적으로 MSM을 먹는다고 해갖고 무릎 관절이라든지 더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어요. 실제.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MSM이 좀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물 500리터라든지 500cc에다 섞으면은 거의 물맛밖에 안 나요. 이게 100% 물에 녹기 때문에. 그래서 MSM은 이제 분말 형태로 해서 많으면 2리터에도 넣어서 하루에 이제 조금씩 먹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난다고 생각되고요. 먹었을 때 혹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MSM 먹었다고 해서 무릎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졌다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신장결석이 있는 환자는 비타민C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신장결석과 사구체 여과율이 40%만 남은 환자인데 비타민C를 복용하고 싶은데 비타민 B6와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결석이 안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 마그네슘하고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은 신장결석 발생률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적게는 6분의 1, 많게는 300분의 1까지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구체 여과율이 40% 미만이에요. 그럼 신장 기능이 이미 벌써 나빠졌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랑 상관없이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4번째,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인가요? 네,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비타민C 먹으면 모든 게 다 좋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적재적소에 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은 영양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비타민C만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적절한 거를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번째,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데 비타민C를 따로 중복 복용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복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종합 비타민은 식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알 정도나 하루에 2알 정도 먹는 게 종합 비타민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 뭐냐? 종합 비타민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고 비승 기능을 올려주고 면역을 올려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면역력이 괜찮아, 부신 기능도 괜찮아, 스트레스도 없어. 그러면 비타민C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자주 피로해, 면역력도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비타민C를 반드시 먹어주는 게 좋겠죠. 26번째, 이제 감기가 자주 걸려서 고용량으로 먹고 싶은데 위가 약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식사 중에 먹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중적 비타민으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27번째, 아들이 아토피성 성인입니다. IgG 검사에서 진먼지, 진드기, 칸디다 곰팡이, 소고기 알러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IgG 검사에서 여러 가지 알러지가 나왔는데 두 검사에서 겹치는 식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피해야 해야 될까요? 검사는 했는데 그곳 선생님께서는 IgG 검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그냥 검사원에서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셔서요. 답답합니다. 선생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검사라면 왜 그 병원에서 이 IgG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IgG 검사는 기능학 병원에서 하는 검사고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필요한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IgE 검사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고 IgG 검사는 안티젠 안티 반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검사고 두 가지 검사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양상에 나오는 경우는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제거 시기를 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IgE하고 IgG. IgE는 발생률이 낮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노출이 돼도 바로 발현이 된다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기 때문에 IgE가 나온 거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안 피하면은 안 되고 최소한 2년간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피부, 호흡기, 소화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하고 항체가 수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제 피하는 게 됐고 몇 년 전인가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던 IgE에 대한 알러지가 있던 학생이 그 학교에서 카레를 먹었고 결국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굉장히 위독한 사건이 터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나필락시스 IgE 반응인데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 IgG는 발생률이 높아요. 대신 이건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는 거죠. 적게 노출되는 IgG 검사에서 안 나타나요. 이게 IgG 검사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가 이제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최소 6개월 이상 피해야 되는 거고 2단계는 뭐 3, 4개월, 그 다음에 그 1단계는 뭐 2개월 정도 피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이 IgG는 워낙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음식들이 나오면은 심한 것부터 먼저 피하라고 돼요.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또 다른 걸 피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장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IgE이긴 하지만 IgG도 아토피 환자에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꼭 치료해 줘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기능학 선생님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의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다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때까지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물어보면은 서로 간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설명 자체를 또 제대로 잘 못 해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선생님이 검사한 거 가지고 자료를 와서 검사해 달라고 하면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그 선생님은 또 이거를 설명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째, 종합 비타민을 먹으니까 혈압이 많이 상승합니다. 180까지 오릅니다.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종합 비타민 먹는다고 혈압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반드시 안 다음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180까지 올라갔던 거는 결국은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종합 비타민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를 먹더라도 자기 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명현현상이 아니라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피해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29번째, 건강한 사람은 굳이 비타민을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게 몸에도 더 좋고요. 합성 비타민 성분체가 유기화합물이라 부작용 요소도 많고요. 건강한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그거는 사실은 건강한 분이 굳이 이렇게 질문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고 나이가 들고 되면 들수록 똑같은 영양소를 먹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필요한 비타민C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노화가 빨리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천천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얼마만큼 영양제, 얼마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건강한 사람 먹을 필요 없지만 건강하지 않거나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타민이 꼭 있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30번째, 먹는 비타민C가 가정용 혈당 측정함에 있어 기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나요? 어떤 선생님은 먹는 비타민C는 영향이 없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맥주사로 맞는 경우에만 가짜 혈당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경구용 비타민C는 혈당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에 따라는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구용 비타민C를 먹고 혈당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복용 후에 떨어뜨려 놨고 나서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그 주사 맞고 검사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글루코즈 구조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번째, 7g을 하루 3번, 하루 21g 먹는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구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다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었지만요.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먹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21g을 먹을 때와 9g을 먹을 때 몸에 컨디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용량을 줄여서 먹는 게 정답이고요. 많이 먹을수록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용량을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방구가 엄청 나와서 사회생활이 없었다. 그럼 용량 줄여야죠, 사실은. 안 나올 정도면. 32번째,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3기입니다. 2018년 10월에 수술 항암 8번, 방사선 28번을 마쳤습니다. 지금 먹는 영양제가 비타민 C, D, 유비퀴놀,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용량이 궁금합니다.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분 잘 먹고 계시고요. 비타민C는 얘기한 것처럼 하루 2g씩 3번 아니면 그걸 추천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요법을 추천합니다. 사실은. 특히 3중 음성 같은 경우는 비타민C 호르몬 약을 못 먹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혈중 농도를 검사를 해서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00에서 4000 IU를 보통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 네, 잘 먹고 계시는데 보통 50에서 100mg을 먹고 있습니다. 코큐텐은 이제 이 유방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심장 독성 항암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꼭 먹는 게 좋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하루에 1g 정도 복용해 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산균이라든지 퀘르세틴 이런 것들을 또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33번째, 저같이 한포진 햇빛 알러지 편병사마귀를 앓는 사람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치료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 피부과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증세들 자체도 결국은 스트레스와 관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치료와 병행해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런 경우라면 저는 비타민C를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34번째, 선생님 제가 MSM을 9g, 비타민C를 8g씩 매일 먹고 있습니다만 간 검사 결과 경미한 이상이 있다고 하고 ALT가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MSM이나 비타민C 고용량 복용 때문일까요? 걱정이 되네요. 비타민C나 MSM이 간 수치를 올리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걱정이 되면 끊어보시면 압니다. 사실은. 끊은 다음에 그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와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타민C나 MSM은 간 기능에 손상을 주진 않습니다. 35번, 이제 당뇨 초기 환자에게 비타민C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하루 식사 도중에 2000에서 3000 미리그램을 먹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그동안 못 해줘갖고. 비타민C가 당뇨 초기에 췌장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는 비타민C 이외에도 D, 퀘르세틴 복용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도 결국 랑간스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고요. 퀘르세틴 같은 경우는 특히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양제는 같이 먹어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환자인데요. 비타민C 복용해도 좋은가요? 복수도 약간 있어서 간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간암 환자도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복수가 찬 경우에는 비타민C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먹는 건 상관없지만 많이 먹게 되면 이 물량이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단백질 섭취.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에 필요한 꼭 단백질이 있거든요. 알부민을 올려주는 그런 단백질을 꼭 먹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산균을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간암 환자들은 변비가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분들은 이제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게 되면 변비가 생기면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요.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면 이 암모니아가 간에 또 무리를 줘서 간송원수를 빠뜨려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타민C보다는 꼭 병원에 가서 단백질, 옵티프로틴 같은 단백질을 꼭 처방받고요. 그리고 그 얘기했던 유산균을 꼭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에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나요? 네, 비타민C가 효과가 있습니다. 췌장암에도. 실제 이제 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췌장암 수술하고 지금 이제 10년 되셨죠. 이제 10년 됐으니까 완치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에 어떻게 보면은 재발을 안 했던 거를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는 체중이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 73세 때 이제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하고 나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너무 몸무게가 많이 빠지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응급실에도 가서 영양제도 맞고 그랬는데 그때 하루에 9끼씩 드시면서 체중을 10kg를 올렸다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였습니다. 비타민C를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하루에 이제 9g씩 드시고 계시는데 뭐 많게는 더 많이 드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줬고 세 번째는 등산이었어요. 지금도 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등산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체중이에요. 특히 근육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고 비타민C.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비타민C가 효과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번째,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유튜브에 유명 의사분이 임상실험 등 연구 결과서를 근거로 방송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메가도스 용법 중이라서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역시 근거 없는 얘기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왜 상추라든지 채소를 많이 먹겠어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나 이런 걸로 인해 동물성으로 보면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채소로 비타민C가 많은 그런 거를 먹어서 이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런 거를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돼지고기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를 먹고요. 유산균도 꼭 복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장내 안 좋은 물질 생기는 거, 발암물질 생성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30일째 먹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더 피곤합니다. 6개월이 돼야지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며칠만 먹어도 효과가 난다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6개월 먹어야죠. 1개월 정도 복용했으면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용량이 적어서 내가 효과를 못 발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비타민C가 나한테 큰 효험을 발휘하지 않고 다른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병원에 와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비타민 주사를 한번 맞아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았을 때 본인이 반응이 확 와요. 그러면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 거고 비타민C 주사 맞았는데 오히려 피곤해. 그러면 이 사람은 비타민C가 큰 효과를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를 먹었다고 해서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결과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컨디션이 더 나빠지겠죠.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나빠졌던 경우지 비타민C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한번 비타민C 잘 맞아보라는 걸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병원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복용을 끊어보고 한번 관찰을 해봐요. 그랬을 때 피로감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본인한테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끊어보니까 더 피곤해. 그럼 비타민C가 그만큼 효과가 있고 용량을 더 올려야 된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네. 제 질문은 이제 요거까지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비타민C 연구를 20년 동안 했죠. 2000년도에 처음 제 환자가 이제 내준 숙제였죠, 사실은. 자기가 암환자, 말기 암환자가 얘기했던데, 자기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비타민C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비타민C를 이제 공부해달라고 이제 해줬던 거서 20년 동안 그동안 비타민C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10명 중에 1명이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 1명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찾았던 게 결국은 SBCT2라는 수용체예요. 이 수용체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타민C가 효과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비타민 회사인 DSM에서 저희한테 이제 연구비를 주셔갖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임상 연구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SBCT2에 대한 이제 진단에 대한 것들을 지금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하고 암 환자 아닌 사람들 해서 총 160명 정도 할 거고, 그래서 정도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검사비가 보통 이제 검사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검사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갖고, 혹시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카페에다가 얘기하면은 저희가 한 몇 명 정도 할까요? 그래서 몇 명 정도는 저희가 분들은 오셔갖고 저희 병원에서 혈액을 뽑고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고, 이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나는 비타민C가 더 효과적이다 아닌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죠. 네. 네, 여기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청보리님 너무 많이 빨리 오셨나? 네. 고혈압 환자도 칼슘을 조절해야 합니까? 사실은 고혈압 환자들도 칼슘을 조절해야 됩니다. 사실 이 칼슘제는 영양소 중에서 골다공증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먹게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한테 칼슘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MSM하고 콜라겐하고 먹으면 어디가 좋은가요? MSM은 관절에 좋고 콜라겐은 보통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콜라겐은 위에서 많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콜라겐보다는 비타민C를 추천합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해서 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DSM사 비타민C를 추천했는데 어떤 분이 저렴한 중국산도 똑같다고 자꾸 말씀해서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은 못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영국 DSM사를 더 추천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유산균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유산균이고요. 그 다음 밑에 암 환자가 글루타치온 주사는 비타민C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들었는데 시간 간격을 얼마나 둬야 되나? 글루타치온 주사가 비타민C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시간 간격을 주고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를 주고 비타민C 주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타민C 분말 형태나 알약 형태나 차이가 없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말 형태가 훨씬 더 좋고요. 그 이유는 분말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흡수가 되고요. 알약에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흡수율도 분말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 때문에 고용량으로 많이 먹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성이나 천연 중 어떤 비타민이 좋을까요? 아까 질문에 이제 답했던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동맥경화 칼슘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골다공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원칙은 이제 그 동맥경화 때 칼슘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먹어야겠죠, 뭐 경중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저는 칼슘제보다는 비타민 D라든지 골다공증 약 있잖아요, 코사맥스라든지 이런 골다공증 약을 먹는 걸 더 추천합니다. 예, 꼭 파우더로 먹어야 하나요? 좋은 비타민은 파우더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알약을 먹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인티니 비타민C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이라고 된 게 함량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걸 더 추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라이프님이 저는 협심증 환자입니다. 오늘 흰혈관에 비타민C가 좋다고 들어서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밑에 뭐 콜라겐 열심히 먹는 여동생이 그 대신 비타민C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멜라토닌과 혈압약, 경증, 치매약 복용 중인 80대 노인분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지요? 비타민C와 다른 것은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종합 비타민 정도,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다 보면은 그 영양제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카페에다가 질문을 넣어주면 제가 거기다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혜진님이 건강한 사람은 따로 비타민C 복용 굳이 필요 없다 하셨는데 채소, 과일이 거의 안 먹는 9세 아이의 경우 비타민C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과 채소를 거의 안 먹는다 하면 당연히 비타민C를 먹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피로하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녹내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런지요? 네, 비타민C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흡수력이 좋은 비타민C와 흡수력이 낮은 비타민C 복용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리보존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네, 리보존 비타민C가 이제 흡수력이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변질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꼭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 그리고 내 분말 형태로 식사 중에 먹어볼까? 감사합니다. 네, 이민호님. 네.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가을 하늘님, 갱년기 심한데 비타민 도움 되나요? 네, 비타민 결국은 먹어보셔야 돼요. 갱년기는 워낙 이제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증세가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어요. 근데 비타민C를 먹고 그 증세가 감소했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원장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질문해 주신 분이 꽤 많은데요. 노바킴님, 비타민C 정맥 주사랑 입으로 먹었을 때 차이는 어떤가요? 네, 흡수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암만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먹는 것만 충분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정맥 주사를 맞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능의학 추구하지 않는 병원 입원 시에 환자가 비타민C 정맥 주사 놔달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따라 그 주치의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놔줄지 안 놔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저는 놔줬으니까. 네. 네, 아까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위 질환 환자도 복용 상관없을까요? 속쓰림이 심해요. 원칙은 상관은 없는데 속쓰림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안 먹는 게 맞고 중성 비타민 먹어보고 그것도 속쓰리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네. 리보솜 비타민C 1000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리보솜이라는 거는 바로 비타민C에다 리보솜 리피드 지용성 이제 그건데 그건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타민C 하루에 200mg 이상 섭취하면 그중 일부는 옥살산염으로 변환될 거라고 하고 이것은 신장에 무리가 되고 결석이 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앞서도 설명을 해둔 것은 꼭 200ml 이상이 아니라 그 적은 용상에서도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 생성이 돼요. 근데 비타민C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시금치 뭐 여러 가지 채소들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
생긴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신장결석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진짜 마지막으로 리보솜 비타민C 아까 했나요? 네, 아까 했던 거예요. 그거 거의 하죠, 원장님. 네. 자,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재료응답 다 해주셨어요.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네이버에 금융약 플러스 치시면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